왕의 침소로 불려간 유부녀. 그녀가 옷을 벗으며 건넨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제의 폭군 계로왕은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남편을 산채로 지옥에 밀어 넣었습니다. 눈알이 뽑히는 끔찍한 소리가 형장에 울려 퍼질 때 아내는 왕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도구로 삼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사랑은 고난 속에서 꽃핀다지만 이토록 잔인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권력에 맞선 한 여인의 기막힌 반전이 공개됩니다. 전설 극장. 백제 계로왕 시절, 권력이란 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었고 왕좌에 앉은 자는 천하의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계로왕은 그런 망상에 가장 충실한 남자였지요.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에서 신성을 찾으려 애썼고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신하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고 그 욕망의 끝자락엔 언제나 타인의 고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귀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도미라는 평민의 아내 아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그 정절 또한 쇠처럼 단단하다는 이야기였지요. 왕은 그 순간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소유욕이라기보다는 파괴욕에 가까웠습니다. 깨뜨릴 수 없는 것을 깨뜨려야만 자신의 권력이 증명된다고 믿는 그런 뒤틀린 확신이었지요. 권력자의 지루함이란 참으로 위험한 것이어서 그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사람의 목숨을 갖고 놀게 되는 법입니다. 도미는 지독하리 많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그릇을 빚고 나무를 깎아 생계를 이었으며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에게 아랑은 세상 전부였고 그녀의 절개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당연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진한 믿음이야말로 그를 파멸로 이끈 첫 번째 실수였지요. 세상에는 믿음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악의가 존재하고 정절이란 덕목은 때로 그것을 지닌 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저주가 되기도 하니까요. 왕이 그를 불러들였을 때 도미는 떨리는 무릎을 억지로 세우며 궁전 바닥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이마에 닿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왕은 느긋한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모든 여자는 유혹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정절이란 단지 적절한 대가를 제시받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 그러니 내기를 해보자는 것. 도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는 평범한 여인일 뿐이라 답했으나 왕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계로왕은 신하 중 가장 미남인 자를 골라 왕의 의복을 입히고 아랑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은 교활하게도 그 가짜 왕의 얼굴을 아름답게 비췄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랑이 나왔을 때 그 신하는 왕의 위엄을 흉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왕께 불경을 저질러 곤경에 처했으니 왕의 은총을 입고 싶다면 몸을 바치라는 그런 뻔한 협박이었지요. 하지만 아랑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손톱 밑에 낀 때를 왕의 것이라 하기엔 너무나 천한 채취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번뜩이는 두려움을 읽어냈습니다. 진짜 왕이라면 두려움 따위는 느끼지 않았을 테니까요. 왕이란 존재는 자신이 신이라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데 이 남자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랑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굴복하는 듯 보였으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교묘한 지언이었습니다. 목욕제계를 하고 정결한 몸으로 대왕을 모시겠노라는
그럴싸한 핑계였지요. 월경 중이라 몸이 부정하다는 말을 덧붙이자 그 가짜 왕은 잠시 당황했으나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여자의 몸이 지닌 신비로움이란 남자들에게는 영원한 수수께끼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니까요. 아랑은 즉시 남편에게 달려가 사실을 고했고 도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겁에 질렸습니다. 왕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밤새 궁리했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평민이 왕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도망치거나 죽거나 아니면 굴복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왕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게르왕은 자신의 권위가 한낱 평민 여자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모욕감이란 권력자에게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법이니까요. 왕은 즉시 도미를 역모죄로 몰아 잡아들였습니다. 무슨 역모를 꾸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역모라 하면 역모였고 왕이 죄인이라 하면 죄인이었으니까요. 도미는 항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형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가 치러야 할 때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이었습니다. 왕은 단순히 그를 죽이는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눈을 뽑아 세상의 아름다움을 빼앗되 목숨은 남겨두어 그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지요. 산채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정교한 학대 말입니다. 형장에서 도미의 눈을 뽑을 때 그 소리는 마치 잘 익은 감을 으깨는 듯한 부드럽고도 끔찍한 파열음이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쇠꼬챙이가 안구를 파고들 때 도미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걸린 마른 가시처럼 떨리는 신음만이 새어나왔을 뿐이지요. 왕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자에게 가하는 처벌로는 이만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눈이 뽑힌 도미는 작은 배에 실려 강물에 띄워졌습니다. 죽으라는 명령도 살라는 자비도 없이 그저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가도록 내버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처형이라기보다는 유기에 가까웠고 왕의 입장에선 가장 경제적인 학대 방식이었지요.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 남자는 이제 왕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니까요.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버린 셈이었습니다. 도미가 배에 실려 떠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랑의 얼굴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그는 기억 속에서 필사적으로 더듬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던 그녀의 미소, 저녁 노을을 받으며 빨래를 널던 그녀의 뒷모습, 잠들기 전 그를 바라보던 그 따스한 눈빛.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은 육신을 지식였지만 더 큰 고통은 아내가 왕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으며 이 모든 부조리한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비난구에서 흘러내리는 피처럼 그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지요. 배는 물살을 타고 흘러갔고 도미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죽음과 삶의 경계를 헤맸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배는 이미 알 수 없는 물가에 닿아 있었고 주변에선 낯선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더듬어 배에서 내렸고 차가운 모래밭에 쓰러져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한편 아랑은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시녀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향기로운 목욕물로 그녀를 씻겼으며 옥빛 비녀로 그녀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을 씻기는 것과 다를 바 없었지요. 시녀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그녀를 치장했지만 그 눈빛 속엔 동정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왕의 장난감이 될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란 늘 그런 것이니까요. 게루왕은 그녀 앞에 피 묻은 도미의 옷가지를 내던졌습니다. 그 핏자국은 이미 검붓게 말라붙어 있었고 옷감에는 강물의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이제 왕의 여자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그 뻔뻔하고도 오만한 선언이었지요. 마치 자비를 베푸는 양 말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습니다. 아랑의 심장은 얼어붙었으나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습니다. 월경 중이라 몸이 부정하니 며칠 뒤 정결한 몸으로 대왕을 모시겠노라는 목숨을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이 지닌 주기성이란 남자들에게는 신비로우면서도 두려운 것이어서 그들은 감히 그것에 대해 깊이 캐묻지 못하는 법입니다. 왕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도망갈 곳이 없었고 시간은 왕의 편이었으니까요. 아랑은 별실에 유폐되었고 궁녀들의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눈물을 삼켰지만 낮에는 차분한 얼굴로 궁녀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궁의 구조가 어떠한지, 어느 문이 가장 허술한지, 야간 순찰은 언제 돌아가는지를. 궁녀들은 그녀를 순종적인 여인으로 착각했고 경계를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아랑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정절이란 한낱 빳빳하게 풀먹인 옷감 같아서 한 번 구겨지면 다듬이 빵망이질을 해대도 그 주름이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주름 사이에 낀 먼지가 바로 사람들의 입방아라는 걸 아랑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지언정 그 주름을 만들지는 않겠노라고. 왕의 여자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 깨끗하게 죽는 편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도미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그 가느다란 희망 말입니다. 왕이 보여준 것은 피 묻은 옷가지뿐이었고 시신을 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희망은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이었지만 아랑은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란 고작 그런 헛된 희망뿐이니까요. 사흘째 되는 밤, 아랑은 움직였습니다. 궁녀들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그녀는 창문을 빠져나갔고 담장을 넘었으며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경비병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쯤 아랑은 이미 강가에 도착해 있었지요.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횃불의 불빛, 발걸음 소리. 그녀 앞엔 칠흑 같은 강물만이 넘실거렸습니다. 뛰어들면 죽을 것이고 잡히면 죽음보다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란 늘 이렇게 잔인한 법이지요. 어느 쪽을 택해도 고통뿐이고 다만 어느 고통이 덜 참혹한가를 고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랑은 잠시 망설였으나 곧 강물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를 삼켰고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며 목구멍에서 거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무언가 단단한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배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보낸 듯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낡은 나룻배였지요. 아랑은 그 배에 몸을 끌어올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고
강물은 그녀를 싣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노를 저을 힘도 없었고 방향을 가늠할 지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남편이 흘러갔을 바로 그 강물 위에서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는 절박했으나 동시에 우스꽝스럽기도 했지요. 눈 뽑힌 남자를 찾기 위해 눈먼 배를 타고 떠나는 여자라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기적은 이처럼 부조리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아랑은 떨리는 손으로 배의 뱃전을 붙잡고 남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도미, 도미, 도미. 그 이름은 주문처럼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고 강물은 그 주문을 싣고 흘러갔습니다. 배는 밤새 흘러갔습니다. 아랑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들면 배에서 떨어질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도미를 놓칠까 두려웠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올 때쯤 그녀는 멀리 작은 섬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배는 마치 살아있는 듯 그 섬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얕은 갯벌에 닿았습니다. 아랑은 배에서 내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모래사장에 쓰러졌고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은 푸르렀고 구름은 느리게 흘러갔으며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랑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황량한 갯벌과 바위투성이 해안,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풀뿌리를 캐고 있는 한 사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으며 얼굴엔 검은 딱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아랑은 본능적으로 그 남자를 향해 걸어갔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텅 빈 구멍만이 남아 있었고 그 구멍 주변으로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골마 있었습니다. 파리들이 그 상처 주변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녔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손, 거칠게 굳은 그 손가락의 모양을 아랑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도미의 손이었지요. 그릇을 빚을 때 흙을 주무르던 그 손, 나무를 깎을 때 조심스럽게 칼을 쥐던 그 손, 밤이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따스한 손이었습니다. 아랑은 비명을 삼키며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도미의 얼굴을 어루만졌을 때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한 그였으니까요. 아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고 도미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더듬었고 눈물이 텅 빈 안구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흐를 구멍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그 얼굴에서 투명한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권력이 앗아간 것은 시력이었으나 그들의 사랑까지는 앗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제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회가 얼마나 잔인한 선물인지를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되찾았으나 되찾은 것은 폐허가 된 육신과 망가진 미래뿐이었으니까요. 도미는 아랑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더듬더듬 이야기했습니다. 배가 흘러이 섬에 닿았고 그는 풀뿌리와 조개를 캐먹으며 연명했다는 것, 처음엔 죽고 싶었으나 혹시 아랑이 무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살기로 했다는 것, 매일 아침 해가 뜨는 방향에 대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아랑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겪었을 외로움과 절망을, 그 깊이를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아랑은 도미를 부축하여 그 섬을 떠났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그들은 고구려 땅으로 건너갔고 변방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화려한 백제의 궁궐 대신 그들이 얻은 것은 초가삼간과 척박한 밭되기였지요. 도미는 볼 수 없었기에 농사를 지을 수도 그릇을 빚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지풀꼬와 새끼줄을 만들거나 나무를 더듬어 땔감을 패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랑은 낮에는 남의 집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잠을 짜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패였으며 한때 백제에서 가장 아름답다 불렸던 그 미모는 세월과 고된 노동 속에 발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미 역시 아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고 손으로 더듬어가며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그가 물을 길어오다 넘어지면 아랑이 달려가 부축했고 그녀가 무거운 빨랫감을 나르다 힘들어하면 도미가 더듬거리며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으나 그 가난 속에서 묘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먼 남자와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여자, 백제에서 건너온 망명자 부부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비웃었으며 누군가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과 도미에게 그런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밤이면 도미는 아랑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왕궁에 남았더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후회되지 않느냐고. 아랑은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거친 땅도 천국이라고, 당신 없는 궁궐이야말로 지옥이었을 것이라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낭만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열정이 아니라 의무였으며 동시에 그 무엇보다 단단한 진실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그들은 추위에 떨었고 여름이 오면 더위에 지쳤으며 봄과 가을엔 그나마 숨을 돌렸습니다. 세월은 가혹하게 흘러갔고 그들의 몸은 조금씩 망가져갔습니다. 도미의 등은 더욱 굽어졌고 아랑의 관절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고 밤이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늙어갔고 도미의 등은 더욱 구부러졌으며 아랑의 머리는 백발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자식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세상에 남길 것이라곤 서로에 대한 기억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따금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감사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늙은 부부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하루의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도미는 아랑의 손을 잡고 앉아있곤 했고 아랑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결혼했을 때의 이야기, 행복했던 순간들의 이야기. 고통의 기억은 가능한 한 피하고 아름다웠던 기억만을 골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도미가 먼저 알아누웠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고 몸에서는 열이 났으며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아랑은 그의 곁을 지키며 마른 손을 잡아주었고 도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아랑의 손을 꼭 쥐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랑은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랑은 그날 밤 같은 시각에 도미의 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은 함께 세상을 떠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나란히 묻어주었고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봄이 오면 그 꽃들은 피어났고 겨울이 오면 시들었으며 해마다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파도 소리를 타고 전설이 되어 흘렀습니다. 왕의 폭력도 죽음의 위협도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눈 뽑힌 남자와 평생 고된 노동으로 시달린 여자, 가난과 고통 속에서 서로를 부여잡고 살아간 두 사람의 삶이 과연 낭만적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잔혹한 증언일까요? 게루왕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렸을 뿐이지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학대가 아니었을까요? 죽음은 순간이지만 그들이 견뎌야 했던 삶은 평생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설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